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정치권에서는 사태를 수습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제보 조작 과정에 이 전 최고위원이 관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특검에 직접 밝히고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가 삼성이 사준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 삼성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 부당 선정과 관련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4명을 고발했는데 6급 직원 3명 등 모두 실무자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 작업을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전 정부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것들이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법적, 정치적 책임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3년 동안 대입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소서 표절 의심 건수가 매해 늘고 의심 판정을 받고도 합격한 학생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소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경기도 용인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사업비 3,2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개장 전부터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밀착 카메라에서 짚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보 조작 파문으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16일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내려놓을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늦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파문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안철수 전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란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겠다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묻자 과거에도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야 모두 안 전 대표의 사과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서 뒤늦은 사과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 씨가 구속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당 당사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회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당내에서는 후보의 고심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적절한 사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해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저는 검찰 수사 중에 지금까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에 수사를 혼선을 줄 수 지켜보면서 있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확정된 후에 해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번 사과가 선거의 패자로서 감수해야 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건 뭐 국민의당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을 테고 다른 정당에서는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전 후보가 시스템 부재의 책임을 돌렸다면서 국민들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상 추혜선 대변인도 시기와 방법에서 모두 어긋난 사과라면서 어떤 잘못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차용 의혹을 같이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당에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어서 이게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더군요. 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장 정확한 문구를 조율해서 내일쯤 특검 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여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당사자, 그러니까 문준용 씨에게도 사과한다고 했고 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는데 당은 문준용 씨의 의혹을 다시 문제 삼겠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국민의당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사과 기자회견에는 몇 가지 뒷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들이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명선거 추진단 지도부 소환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죠. 최승기 기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20일간 이 전 위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보강 수사를 통해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제보가 이 전 위원을 거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전달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영장 발부를 통해서 그동안 윗선 개입이 없었다면서 이유미 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한 국민의당 입장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당 지도부에 대한 추가 소환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과정에 있던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을 조만간 불러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조작된 제보의 발표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오늘 이 전 위원을 재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혹시 진술이 바뀐 게 있는지요? 본인은 계속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은 이유미 씨가 했고 자신은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재촉한 책임은 있지만 제보 조작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의 근거가 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전 의원이 4월 27일 이유미 씨를 만나 문준용 씨와 관련해 파슨스 디자인 스쿨 출신을 아느냐고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씨가 알고 있다고 하자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믿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이 그 당의 검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기 전날인 5월 4일과
발표한 다음 날인 5월 6일 당이 수차례 검증을 요청을 했지만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 제보자랑은 연락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피했다는 겁니다. 예. 정리하면 이 전 의원은 제보가 조작이 됐거나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뒀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의구심이 증폭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최 씨와 정 씨를 변호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변호하는 오태희 변호사는 정유라 씨 증언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에게 살모사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오늘 정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최 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정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정유라 씨가 이런 주장과 반대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은 정 씨 증언에 대해서 여러 명의 승마 선수단을 지원한 것이었고 최 씨가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정 씨의 증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삼성 승마 지원에 대해 어머니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말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말 살시도의 소유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삼성 소유였던 이 말에 대해 최 씨가 내 것처럼 타면 된다면서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겁니다. 자신의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 지원 주체인 삼성이 말을 다른 선수에게 줄까 걱정돼 아예 사버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최 씨가 이 같은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정 씨가 지원 대상 선수 6명 중 1명에 불과했었다며 특혜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어머니 최 씨가 애초에 삼성 지원 사실이 문제가 될까 걱정해 숨기려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는 것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며 삼성이 말 이름을 바꾸자고 하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가 타던 삼성 소유 살시도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꾼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또 정 씨는 최 씨에게 왜 자신만 삼성의 지원을 받느냐고 물었는데 이를 든 최 씨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 왜 자꾸 물어보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정 씨 증언이 최 씨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씨가 여러 지원 대상 중 1명이라며 정 씨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과거에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 때 두 번째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른바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었는데 오늘 정유라 씨의 이런 뜻하지 않은 출석 때문에 또 특검 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삼성은 이른바 말 세탁에 대해서 최순실 씨 혼자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는 삼성 임원들이 말을 교환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말 상인이 삼성이 더 내야 할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짜증을 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10억 원대 말을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씨는 관련 보도 전에 삼성에서 시끄러워질 것 같다면서 말을 바꾸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최순실 씨로부터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오늘 법정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후 말이 교환되는데 정 씨는 말을 바꿔준 중개상 안드레아스로부터 삼성에서 교환에 따른 차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말 교환 사실을 몰랐고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오늘 증언에서 자신의 승마 코치이자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 최순실 씨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코펜하겐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캄플라데로부터 전화로 들었다는 겁니다. 정 씨는 당시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정 씨의 재판 출석을 두고 정 씨와 최순실 씨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에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의 예상치 못한 증언으로 변호인단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위해선 역시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정 씨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부 변호인은 정 씨가 장시호 씨보다 더하다면서 신뢰관계가 깨져 사임계까지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정 씨의 재판 출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 씨가 밤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하다며 특검의 출석 강요와 회유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불법적인 회유는 없었으며 이미 정 씨가 재판정에서 자의로 나왔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정 씨의 검찰 수사 때부터 입회한 오태희 변호사는 오늘 정 씨의 증언에 대해 살모사 같은 행동으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보다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최순실 씨를 위해선 정유라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해당 증언을 탄핵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이라 개인적으론 정 씨에 대한 사임계까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정유라 씨가 쏟아낸 증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유라 씨 증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오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면 오늘 발언이 나왔던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정유라 씨에게 본인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질문에는 진술을 안 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증언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의 뇌물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걸 알면서 증언을 한 거고요. 특히 법정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삼성 자금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특검이 이 공판에서 코어 스포츠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정 씨는 그것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삼성과 이 자금 지원 계약을 한 회사가 바로 이 코어 스포츠입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가 설립한 회사고 운영을 한 회사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매달 650만 원씩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엄마 최 씨가 선물이라면서 코어 스포츠 주식을 줬다고도 했는데요. 또 최 씨는 삼성 자금으로 호텔을 사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코어 스포츠를 통해 받은 삼성 자금으로 호텔을 산 건데요. 최 씨가 정 씨에게 너도 독일에서 살아, 엄마도 독일에서 호텔 하면서 살게라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성 자금을 독일 이주 비용으로 쓴 정황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뭐 승마 지원 등이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선수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게 아니라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코어 스포츠를 통해 여러 승마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독일에서 삼성 지원을 받는 승마 선수는 자신뿐이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정 씨가 왜 나만 지원받냐고 묻자 최순실 씨는 때 되면 그 선수들이 오겠지 왜 계속 물어보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오늘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두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 씨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 씨는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정 씨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지만 정 씨는 아기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입장들을 비춰봤을 때 말이죠.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이나 증언 거부, 출석 거부 등 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간 자신도 실형을 면치 못해서 아기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보모가 2시까지만 일을 한다면서 점심도 먹지 않고 증인신문을 계속 4시간 동안 신속하게 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재판과 수사에 협조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증언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유라 씨가 각종 계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정 씨에게 삼성 소유의 말을 빌려준 것이고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특히 정 씨가 촉망받는 승마 선수였다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오늘 바로 그 재판일에서 정유라 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8월이면 대충 끝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8월 2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부회장 구속 기한이 8월 중순쯤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뇌물 혐의 등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못 나온다는 이유, 역시 또 건강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냈습니다. 어제와 그제 재판에 이틀 연속 불출석한 데 이어 내일과 모레도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재판이 없었으니까 이번 주 예정됐던 모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는 앞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인대 부상인데요. 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입소 때에 비해서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입소할 때하고 다른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왼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의 인대라고 하는데 구치소 쪽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제 열렸던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혔다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검찰은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라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그 불출석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도 답을 들을 수는 있었는데요. 예. 서울구치소 측은 일단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상황은 어떤지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예. 변호인단이 출석해서 어떤 입장, 어떤 상황을 전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들리는 뉘앙스로는 구치소 측도 그것이 꼭 재판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수요일만 빼고 월, 화, 목, 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주에 모두 안 나온다는 것은 재판에 그만큼 차질이 빚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재판도 어제와 그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일단 진행은 될 텐데요. 어제와 그제 재판은 공범 최순실 씨와 이 변호인단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고 검찰과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조사 절차 등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재판 절차 자체는 지연되는 겁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다음에 출석하는 기일에 다시 한번 기록을 일일이 읽어보며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씩 4차례씩 진행이 되는데요. 변호인단은 체력과 건강 문제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대면서 재판 횟수가 주 4회는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17일 0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재판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바로 특수일부여서 눈길을 끕니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노골적인 특혜가 드러난 만큼 관세청은 물론 이를 지시한 박근혜 정부 실세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일부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와 두산 등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 점수를 잘못 선정한 관세청 직원 4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파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화와 두산그룹의 선정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2차례 고배를 마셨다가 3차 심사에서 선정된 롯데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배경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자,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의 핵심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에 청와대나 기재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관세청 관계자를 저희 JTBC가 확인해 봤더니 4급 직원 1명과 6급 직원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걸 다 주물렀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직접 챙기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을 과연 실무자급 직원 4명이 조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외압 의혹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에 진행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권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징계 대상자 명단을 보면 검찰 고발 대상자 5명엔 관세청과 세관 소속의 6급 공무원 3명과 4급 1명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공개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문서 파기 혐의로 고발됐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4명은 모두 실무자급인 겁니다.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직접 챙겼던 일을 관세청의 실무자 몇 명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점수 조작을 실무자들 몇 명이 할 수는 없다면서 윗선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드러난 실무자들이 함구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롯데는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내면서 롯데 면세점 이름으로 미르재단에 수십억 원을 보냈고 미르재단 현판식에도 롯데 면세점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세점에 대한 발언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VIP 지시사항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과 관련해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합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2달 뒤 롯데 면세점 대표는 미르재단 현판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했고 롯데 면세점 이름으로 28억 원을 냅니다. 하지만 롯데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점수 조작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채 안 돼 청와대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신규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그 즉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기재부 차관 그리고 관세청장이 없어도 될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롯데가 추가로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출연한 시기와 겹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롯데 신동빈 회장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관세청은 면세점 4곳을 새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는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5월까지 70억 원가량을 K스포츠재단에 줄줄이 송금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 선정을 놓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저희들이 중점 보도해드리고 있는 국정원 적폐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야당이 오늘 적극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정원의 과거 정치 개입 사례 조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먼저 두 당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왜 이 두 당이 반대하는가 하는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권력 일탈 사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권한도 없는 국정원을 통해 과거 사건을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최근 불편한 관계를 보였던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늘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폐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과거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에는 지적해 나가고 이것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며 자체 개혁보다는 국회 공안개혁특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치원이 되려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편가르고 또 야당을 군기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은 홍 대표의 조작 발언을 두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이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야당은 과거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자체 조사하겠다고 제시한 사안들을 보면 그동안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실체 규명에 그치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면 내용에 따라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과거 정치 개입 의혹 조사의 첫 단추로 내부 자료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란 이유로 그동안 내부 자료들이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18대 대선 당시 댓글 사건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회의 녹취록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역시 어떤 경위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조작 정황이 담긴 문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도 지난 정부 국정원은 작성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의혹은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수가 지난 정부 청와대 등 핵심 권력기관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댓글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SNS 장악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최 전 총장 뒷조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원 간부에게서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 조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와 함께 범위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신임혁신위원장을 놓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류 위원장이 작성한 철학 없는 국회의원 명단이 논란입니다. 류 위원장이 당 쇄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이 명단이 예비 살생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가진 분이라는 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류 위원장이 과거 한 정책 토론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원 명단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대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발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총 59명을 철학이 없는 의원으로 꼽은 건데 이 중에 서청원, 나경원, 김태흠 의원 등 한국당 현역 의원이 18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명단이 앞으로 류 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하는데 밑그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해당 명단이 법안 발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된 자료라며 향후 당 혁신 과정에서 살생부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류 위원장의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극우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판사가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판사가 여성 검사의 몸을 만졌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저녁을 먹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 후 이어진 회식에서 술을 마신 판사가 검사의 몸을 만졌다는 겁니다. 피해 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이를 알렸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검사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동일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재판이 늦게 끝나면 해당 사건의 판사와 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조계 내부에선 이런 관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JTBC 김태익입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청원을 제안한 현직 판사가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차성한 전주지법 분산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조기 퇴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원의 미래를 묻어두고 은폐하자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업무용 컴퓨터에서 암호가 걸린 전자자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한 사안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판사 100명이 모인 회의에서 PC 조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제시됐지만 무시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이른바 판사 뒷조사 인사자료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방에선 퇴진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만 국민 청원 운동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은 매일 밤 촛불을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1년이 지나서 지금 365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사드 장비가 들어가던 날처럼 경찰이 마을을 꽁꽁 봉쇄하는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성주 현장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뒤에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이곳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성주에서는 촛불 집회가 매일 이어져 왔는데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은 이번 주를 성주 촛불투쟁 1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365번째 촛불 집회이자 평화기원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성주와 대구, 멀리 평택에서도 이 성주투쟁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예, 사드 배치 결정부터 기습적인 반입, 또 보수단체 집회까지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성주의 지난 1년은 연말이면 자주 쓰는 말이죠.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어울릴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부대 위치가 바뀌었고 혈서와 삭발, 상경투쟁 그리고 백악관 청원 등 반대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4월 26일 사드 2기가 전격 배치됐습니다. 또 보수단체들이 소성리로 몰려와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이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드 문제만큼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이런 소회를 오늘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드가 나갈 때까지 이 촛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지난 사드 기습 반입 때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벌어졌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 1,300명이 넘는 경찰이 이 소성리 마을회관을 에워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 사드 포대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며 놀라서 뛰쳐나왔고 경찰이 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할머니들을 끌어내면서 마치 지난 사드 반입 때와 같은 날 이런 장면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 차량이 고장이 나서 견인차 한 대를 들여보내야 한다는 군 당국의 요청이 발단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대화를 하면 견인차 한 대는 들여보내줄 수 있을 텐데 무턱대고 군 경력부터 배치하고 보는 장면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오전 9시 20분쯤에 군 관계자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소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축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는데 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8일 동안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재벌그룹 총수의 손자 A군 등이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폭행에 사용된 도구는 스폰지로 겉이 둘러싸인 50cm 길이의 플라스틱 방망입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A군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지만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A군을 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학생 9명이 작성한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졌고 사건 관련 진술서와 회의록이 가해 학생 측에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한 현장에 A군이 있었는지는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일 새벽에 또 다른 폭행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숭의초 교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숭의초등학교 측은 서울시 교육청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았고 학교는 모든 절차를 준수한 만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대사관 내 행정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위급 외교관은 지난 8일 만취한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 중징계하고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입증할 결정타,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이 공개됐는데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큰아들 본인이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매우 민감한 고급 정보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의 일부다.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회동을 주선한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의 대리인이 나눈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메일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좋다며 만남에 적극적입니다. 로비스트 변호사는 러시아 정부 관련 인사라고도 언급됩니다. 이메일을 전격 공개한 트럼프 주니어는 완벽하게 투명하기 위해란 이유를 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아들의 결정을 추켜 세웠습니다. My son is a high quality person and I applaud his transparency. 하지만 민주당과 언론들은 트럼프 가족이 적대국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직접 유도한 것이라며 반역죄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This is moving into perjury, false statements, and even into potentially treason. 트럼프 큰아들의 러시아 접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트럼프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의 백악관이 포위됐다.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연루 스캔들을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심상치 않아 보여서 취재 기자와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장남이 이른바 이메일 셀프 공개를 해버린 상황이 됐는데 예.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혹대라도 혹 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 미국 언론 보도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베셀리츠카야 러시아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다고 지난 9일 처음 보도했고 사흘 연속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도 이 러시아 변호사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관련 로비를 했다면서
폭로 보도에 가세한 상황이고요. 예. 트럼프 측은 주요 언론이 이미 관련 이메일까지도 입수했을 것으로 보고 숨기는 게 없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메일 관련 전문 공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제로 그렇다면 트럼프도 위험한가 하는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후에 대외 행사 같은 것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요. 예. 러시아 스캔들의 인물 관계를 좀 살펴보면 단지 트럼프의 장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문제의 만남은 6월 9일이죠. 지난해 뉴욕 트럼프 타워에 베셀리츠카야 러시아 변호사가 방문해서 이뤄졌고 트럼프의 장남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는 지난해 대선 직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이미 러시아 스캔들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만남은 러시아 팝 가수인 에민 아갈라로프와 그의 아버지 아라스가 주선을 한 만남인데요. 예. 아라스는 러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푸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2013년 러시아 미스 유니버스 행사를 후원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서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예. 복잡하긴 하네요. 트럼프하고 푸틴, 또 러시아의 기업인, 그리고 트럼프의 2세들, 거기에 사위까지 다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제 트럼프 장남의 행동이 죄가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반부패법에서 공모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 국가기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뇌물이 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가기밀 거래나 금전 거래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예. 트럼프의 장남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 정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어느 쪽으로 사건이 튀든지 간에 이게 지금 특검 수사는 굉장히 좀 활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언론들은 트럼프의 장남이 직접 특검에 결정적인 물증을 전달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게임 체인저, 즉 그 판을 흔든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메일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일가가 이 정도 이메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이메일을 공개했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예. 일단 백악관 숨죽이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의 일이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고요. 백악관 참모들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우려해서 익명으로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소연 기자, 그곳은 강바람 때문에 좀 시원합니까? 제가 들고 있는 온도계로 이곳의 기온을 측정해봤더니요. 2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기온보다 약 3도가량 낮은 겁니다. 때문에 평일인데도 이곳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 뒤를 보면요. 이렇게 돗자리도 깔고 텐트도 치고 모여 앉아서 야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와 가족끼리 여름밤의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밤에는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잠 좀 설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밤은 어떻습니까? 열대야는 오늘 밤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밤 서울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열흘가량 빠른 겁니다. 오늘은 절기상 초복이었는데요. 무더위의 기세도 대단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대구 35.9도, 강릉 35.3도, 서울 31.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찜통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요, 오후와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쯤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그때쯤 무더위가 한 차례 풀리겠습니다.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장에 갇혀있는 개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복날 때면 되풀이되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무허가 개농장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부터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 유기견까지 150여 마리의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 농장에만 이런 철장이 50여 개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비좁은 철장 안에 도축을 앞둔 개들이 뒤엉켜 있는데요. 이 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농장 곳곳에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악취가 코를 찌르는가 하면 죽은 강아지 사체도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사육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철장마다 한 그릇씩 놓여진 음식물 쓰레기가 허락된 먹이의 전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장에서 사육뿐 아니라 도축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새 올무 같은 게 들어가는 입구에다 달아놓고 개가 그 고기를 먹으러 가면 줄로 이렇게 매가지 제가 직접 봤어요. 실제 냉동고를 열자 죽은 개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짓 나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저쪽에 안 잡았죠. 요새는 안 잡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농장에서 길러지는 개들은 대부분 경매를 거쳐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오늘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고 판매한 업주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대형 차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자국도 없었고 방향을 튼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앞선 차량이 켠 비상등을 보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고 돌진해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새벽 12시 30분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충북 옥천 부근에서 4.5톤 화물차를 몰던 62살 태모 씨가 46살 박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태 씨가 숨지고 박 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정차하고 난 후 30초에서 1분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와가 충격을 하고 난 이후로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고 당시 안쪽 2개 차로가 보수공사로 막혀 있어 차량이 1km가량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돌 지점에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며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는 데다 앞 차량을 보고 핸들을 꺾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숨진 태 씨가 도로 앞쪽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대로 추돌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고장났는지와 졸음운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 불안 속에 취업난이 일상이 된 청년들 시름이 여전히 깊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보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이 취업 박람회엔 오늘 하루에만 800명 가까운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또 인문대 쪽에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서 우연찮은 기회에 IT 쪽으로 오게 됐고.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경력직들을 우대하는 게 있어서 신입들이 입사하기 처음에 취직을 하기에는 조금 문이 좁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데다 6월만 놓고 보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공시생 등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 실업 상태를 나타내는 체감 실업률 역시 청년층은 지난달 23.4%로 2015년 집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만 명 정도 늘었지만 올해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1년 만에 늘었지만 내수를 반영하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는 6년 만에 줄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제출된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열풍이 4년 만에 다시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 한국어판이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초판으로 벌써 30만 부를 찍었다는데 출판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였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여름 소설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떠올랐거든요. 색다르고 되게 매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새 장편 기사단장 죽이기의 한국어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선 예약 판매만으로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가운데 출판사는 이례적으로 초판 30만 부를 인수했습니다. 출판계에선 치열한 경쟁 속에 작가에게 미리 주는 인세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책은 아내에게 갑작스런 결별 통보를 받은 주인공이 저명한 화가의 작업실에서 벌이는 모험을 그렸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하루키는 이번 책에서 난징 대학살도 언급합니다. 작품 속 한 인물은 일본군이 난징 시내를 점령하고 대량 살인을 자행했다며 중국인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고 말합니다. 출판계에선 4년 만에 돌아온 하루키 열풍이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에 전반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란 기대와 상대적으로 국내 소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낮고 활용 방안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된 이 공사 차량들이 서 있는 이곳은 수원시내 한 실내체육관 앞입니다. 이 얼핏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인데요. 정부 예산 등 38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난해 초 개관을 했지만 이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건립돼 노후된 기존 수원 실내체육관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지상 3층, 최대 수용 인원 4,400석 규모의 농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한때 프로농구단이 이곳으로 연고지로 옮겨온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된 이후 단체 행사나 아시아 여자 핸드볼 대회 등 대규모 경기 행사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눈에 띌 뿐 실내체육관 출입문 곳곳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한적한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연습 공간이 됐습니다. 아직 주택 개발이 한창인 외곽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데다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도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곳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체육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안팎 어디를 찾아봐도 체육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길찾기 앱을 이용해서 한번 봤더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약 1.4km,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곧바로 체육관까지 가는 길이 있지만 처음 길을 찾는 시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 오시는 분 거의들 한 반 이상은 위치를 물어볼 거예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버스에서 내려서도 거의 보이면은 찾아갈 텐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많이 불편하는 거예요. 개관 이후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실내체육관 사용 기간도 절반에 못 미칩니다.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있으나 마나지 뭐. 무용직물이지. 우리가 서민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억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만들어주면 그게 활용이 많이 되는 건데. 지자체 측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전용 구장인 전문 체육관의 설립 취지가 다른 데서 빚어진 오해라고 말합니다. 맨날 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문 체육관의 한계가 주중에는 거의 사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죠. 이 전문 체육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100원이 아닙니다. 다목적 체육관보다 규모가 큰 전문 체육관 특성상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비쌀 수밖에 없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용인시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시민체육공원은 부지 22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규모의 최대 3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경기장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6개월째,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3,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국제경기 유치를 위한 보조경기장 건립은 보류됐고 주변 교통 여건도 열악해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지역 주민들에겐 외면받는 처지에 놓인 체육시설들, 결국 어떻게 쓰임새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런 사실을 도저히 밝힐 수 없었던 주인공 M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밝힐 수 없음으로 인해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었던 자기 기만의 합리화.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던 인간의 심리였죠. 문학이 그릴 수 있는 심리 묘사의 최고봉. 평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 김동인의 그 작품은 주인공도 알고 독자들도 아는 사실을 비틀어서 인간 심리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다면 그의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는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정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전해진 소식이기도 합니다. 거의 재판 거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마저 나오죠. 더구나 어제 전해드린 뉴스에 따르면 황금알이라 불렸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마저 그의 지시 이후에 점수가 조작됐다고 하고 그동안 적폐라 불려왔던 수많은 의혹들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게다가 그가 그토록 상괴를 벗어나면서까지 아낌없이 지원했던 오랜 친구의 딸은 오늘 자신의 발로 법정을 찾아 그에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증언들을 쏟아냈다는데 이제는 지지자들만이 방청석을 메우고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임을 강변하는 법정에서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 사람들은 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의 오랜 친구는 공황도 아닌 공황장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딸이 사춘기여서 못 나왔다는 그의 신복도 있었던 바. 아마도 그들 역시 김동인의 M처럼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의 M이 스스로를 기만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 것. 그래서 김동인의 주인공 M의 발가락과 아픈 역사로 남을 그와 또 그의 네 번째 발가락이 어쩔 수 없이 닮아 보이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그야말로 갑자기 출석을 자청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 쏟아낸 증언들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법원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서준 기자, 당초 그 정유라 씨 측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예. 오늘 정 씨가 그와 달리 출석을 하자 변호인들은 특검이 회유 압박했다. 사실상 납치했다는 식으로 하루 종일 기자들에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당황한 모습이 매우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다며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변호인들이 정 씨의 증인 출석을 만약 막은 거라면 법조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예. 그럼 변호인들도 모르게 변호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여간
굉장히 그건까지도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변호인들 측으로부터는 뭐 살모사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뭘까요? 예, 정 씨 측 변호인들은 동시에 최순실 씨의 변호인입니다. 예. 정 씨 증언들이 최순실 씨 뇌물 혐의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인데요. 오태희 변호사는 엄마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 예. 장시호보다 더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모사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변호인들이 정 씨의 출석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못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두 사람을 다 변호해야 되는 변호인들 입장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 불리하게 하는 증언을 하니까 이건 누구를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호보다 더하다 한 것은 뭐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난번에 특검 조사 받을 때 장시호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잖아요. 심지어 이제 두 번째 태블릿 PC의 존재까지 특검에게 알려줘서 그때 이제 장시호 씨가 특검 도움이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장시호보다 이 경우가 더하다라고 이제 변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삼성 지원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을 지켜봤을 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증인 신문을 하는 특검조차 당황할 정도로 정유라 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코어 스포츠 CEO였던 이 캄플라데 코치가 이른바 이제 말 세탁 직전에 황성수 삼성 전무와 최순실 씨 등이 만났다고 말해줬다는 증언을 하면서 녹음 파일도 있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검보다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녹음 파일을 정유라 씨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재판부가 추가 질문을 하면은 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길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정유라 씨는 귀국하자마자 기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다 한 얘기다.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정말 정반대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을 정도니까. 근데 삼성 측은 정유라 씨 증언이 직접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뇌물 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입을 닫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 씨는 유일한 수혜자이자 또 목격자입니다. 정 씨의 증언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말을 전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렇게 그 정유라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들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실형을 받게 되고 아들과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는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정 씨와 달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을 거의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태업, 재판 파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예 안 나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모든 재판에 못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 씨 증언에 따라 더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번에 청문회에도 나왔었죠.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했고 특히 박영수 특검이 직접 재판에 나온다는 얘기가 방금 전에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박금 특검이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14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검의 이 뇌물 혐의 논리 구조를 짜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 입장을 총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당에 영입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수감되면서입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회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그 뒷얘기 잠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회견에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모호하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당장 나왔고 그런데 하여간 본인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뭘 가지고 고민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일단 안 전 대표 측근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안 전 대표 측근들은 오늘 오전까지도 정계 은퇴, 잠정 은퇴, 이 탈당 이런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결국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은퇴나 탈당을 하게 되면 제보 조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안 전 대표 본인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는 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예. 그 은퇴나 탈당이 내가 거기 법적으로 무슨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뭐 지나친 아전 인수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만하긴 한데 결국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실명을 끝까지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당사자 이렇게 좀 뭐랄까 애둘러서 표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취재를 해보니까 안 전 대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전 대표 본인이 썼다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도 당사자라는 용어를 선택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비판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놓고 사과할 때는 당사자라고만 모호하게 한 것을 두고도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그 본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과하긴 싫다. 뭐 이런 뜻이었다는 분석인데, 그건 뭐 본인들 속마음이니까 단지 추정일 뿐이고 알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문준용 씨한테도 사과의 뜻을 애둘러서나마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전하는 것인데, 국민의당은 지금 반대로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지금 특검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과 안 전 대표의 모습은 좀 모순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전 대표와 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당 역시 계속 사과를 하면서도 수사는 같이 받자 이런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역풍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공세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보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안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았는데 측근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어디에서 뭘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모순된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종 기자였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는 수능 비중이 줄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새 정부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계획이어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종이라고 불리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학종은 내신 점수와 봉사활동,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개입해서 봉사활동을 만들고 자기소개서를 업체에 맡겨서 쓰게 한다는 겁니다. JTBC 취재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하는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분석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표절 의심 사례가 올해만 1,500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각한 표절 의심 사례도 17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검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각 대학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매년 입시생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유사도율에 따라 5% 미만은 유의, 30%까지 의심, 30% 이상은 위험으로 나뉘는데 의심 단계부터는 표절 의심으로 간주합니다. 표절 의심으로 판단되면 대학에 통보하고 해당 대학 측이 응시생 면담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표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교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 사례는 물론이고 표절 위험 수준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유사도율이 96%가 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늦깎이 여고생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교내 텃밭을 가꿨다는 내용 등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도율 30%대의 자기소개서에서도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것, 만우절을 기념해 문제풀이를 했다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학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거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내용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징적인 경험까지 동일한 경우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 업체들은 상황입니다. 세 차례 수업에 75만 원이라는 공정 가격이 생기고 한 문항당 10만 원의 자소서를 대필해주는 온라인 업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9월 본격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시즌을 앞두고 자기소개서 관련 업체에선 수험생 모으기가 한창입니다. 한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바로 높은 비용의 특강을 권합니다.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1대1로도 50분씩 3번 만나서 컨셉 잡고 이렇게 쓰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75만 원이에요. 한 문항에 10만 원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업체들은 하나같이 표절 검사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사전에 학생부랑 자료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가야 될 소스들을 미리 선점을 할 거예요. 이 소스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표절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교육부가 유사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표절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돈 없이는 불가능한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지난해 봉평터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을 한 버스기사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추돌 전에 기사가 깨어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참사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방 추돌 경보 장치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크해보죠. 김진일 기자, 일단 전방 추돌 경보 장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와의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혹시 졸더라도 이 시스템이 알아서 추돌 경고를 해주고 운전자를 깨워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장착을 해본 차량들은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이 한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방 추돌 경보 장치를 장착한 전후 16개월의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니까 사고 발생 건수는 8건이 줄고 피해자 수도 46명이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해서 좀 장착을 하게 하면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벌어진 버스 사고들은 모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상태고 앞에 차는 정지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전방 추돌 경보 장치의 특성을 보면 추돌하기 최대 2.7초 전에 경보장치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2.7초면 75m를 주행하게 되죠. 앞차와 추돌하기 75m 전에만 경보가 울리면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지하기까지 이 제동 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앞 상황을 지각하고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근육이 반응을 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가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 도로 설계를 할 때 쓰는 기준에 따르면 2.5초가 걸리는데요. 경보장치가 최대 2.7초 전에 울린다고 하니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은 0.2초만 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에 이미 이제 차가 추돌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심지어 또 졸고 있는 상태였다면 네. 문제가 더 커지겠군요. 맞습니다. 이 졸음운전을 하는 상태였다면 이 시스템이 경고를 해줘서 깨더라도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공학 학회 연구를 보실 텐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졸다 깼을 때는 결정을 내리는 감각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준으로 삼았던 이 인지 반응 시간인 2.5초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보 소리하고 동시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시속 100km로 달릴 때 이 제동 거리는 135.8m가 나옵니다. 네. 버스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본 상황처럼 버스는 졸음운전, 앞차는 정지 상황인데요. 2.7초 전이면 추돌까지 75m 정도가 남았죠. 만약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제동된다면 추돌을 피하진 못해도 참사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네. ABS라는 건데요. 추돌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이걸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출시되는 차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네.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비용이 문제인데요. 네. 신차는 이게 설계 과정에서 이걸 넣기 때문에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네. 기존 차량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예산 문제로 빠졌고 정부도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정책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김진애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을 빗나가다입니다. 예, 어떤 겁니까?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 이 기사입니다. 전송 금지로 돼 있고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 안철수 정계 은퇴 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체는 좀 가렸는데요. 예. 이 매체에 연락을 해보니 보통 기자들이 그렇긴 합니다. 기자회견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의 기사를 미리 써놓고 발표에 맞춰서 기사를 전송하는데 예. 저건 전송 금지였는데 실수로 눌렀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기사가 나갔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기자들이 일부지만 정계 은퇴 가능성도 예상은 했지만 예.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다시 말하면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예, 오늘 기자들이 안 전 대표가 질의응답을 끝나고 간 뒤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추가 질문을 받았는데 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구체적으로 뭘지 제가 국민의당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전 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자세히 모른다는 답이었고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앞서 이 기자 출연에서도 봤듯이 정계 은퇴 가능성 또는 잠정적인 정계 은퇴 이 부분을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나오지 않았고 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았습니다. 예. 제가 봐도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답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대구행입니다. 예. 대구 가서 출마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은 좀 남았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초선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정도 어렵다,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당협위원장 빈 곳이 있지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빈 곳이 한 곳 있는데 대구 달서병입니다. 여기는 지난 대선 전에 탈당한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곳에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는 겁니다. 무슨 신당 만든다고 했더니 만들었습니까? 창당 발기인대회는 조원진 의원이 했고요. 아직 신당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2020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좀 남았지만 콕 집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봤듯이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인 홍 대표가 직접 가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털을 닦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정치권에서 또 하나 보는 거는 홍준표 대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모두 대구 경북 지역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지지층을 넓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이유도 차기에 대선을 놓고 그런 포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 당원이 많기 때문이고 경선에 유리한데 이 부분까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는 대구를 가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다음 총선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켜보죠. 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신제가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치국 평천하 앞에 수신제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치국 평천하가 붙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얘기여서 치국 평천하는 뺐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었고요. 계속 논란이 됐지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예상외로 출석해서 상당히 폭탄 같은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삼성에 불리했고 이 불리했다는 의미는 정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 씨가 왜 증언에 나섰냐 이 부분이 많이 의문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 8일 특검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 씨의 변호인단에서는 가서 얘기해봤자 불리하니까 가지 말아라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출석하면 어머니인 최 씨의 재판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지 말라고 설득했고 어제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유라 씨가 예상 외로 출석을 한 겁니다. 자, 하여간 그 어머니 재판에 불리한 걸 알면서도 출석은 좌우지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이 좀 많은데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새벽 5시 전에 미승빌딩 앞에 승용차를 대고 정유라 씨를 데리고 갔다. 누가요? 주체는 모르지만 특검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연금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뭐 지금 시대에 연금이나 납치가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정 씨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나와서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경재 변호사는 연금이라고 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재판에 나와서 뭐 본인이 증언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정유라 씨도 지금 피의자인 상황이고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가 됐었기 때문에 엄마인 최순실 재판보다 본인의 재판에 더 유리하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가족으로부터 역공을 당한 것은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 PC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좀 화제입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s 7